쾅! 밥상 다리가 부러질 듯 흔들렸다. 계집이기를 포기한 것이냐. 거울 좀 보아라. 백근이 다 되어가는 몸으로 무슨 낯짝으로 안방을 지키느냐. 저녁상에 앉자마자 광록이 내뱉은 말이었다. 순덕은 국자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98근이 다 된 몸에 행주치마가 배를 겨우 감싸고 있었다. 새벽 인시부터 일어나 곤 쇠꼬리 곰탕이었다. 광록이 즐기는 대로 물을 넉넉히 잡고 간도 2번이나 맞추었다. 더는 네 꼴 보기 싫다. 나는 너를 소박 놓겠다. 12년을 함께 산 사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곰탕 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새벽부터 고운 그 국물 위로 순덕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팔짱을 낀 채 곁에서 지켜만 볼 뿐 말리지 않았다. 광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방 문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방바닥에 툭 던졌다. 흰 무명 보자기에 싼 옷가지였다. 짐을 싸서 나가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곰탕 김 사이로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 여인이 훗날 이 저작거리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이름을 얻게 될 줄은. 어찌하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저리도 매몰차게 몰아세웠을까? 광록은 무슨 연유로 12년 정을 하루아침에 내던졌을까? 밥상 위에 놓인 무명 보자기 속에는 또 어떤 사연이 감추어져 있을까? 그리고 그날의 그 모진 말 한마디가 훗날 이 집안 전체의 명운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을 것인가? 그러나 어찌하여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려면 15년 전 순덕이 갓 25이 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순덕은 청하골 저작거리 어귀에서 나고 자란 면천 집안의 딸이었다. 그 무렵 순덕의 몸은 55근이 채 되지 않았다. 키가 크지 않았으나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가늘어 마을 처녀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순덕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그 무렵 이웃마을 미곡거상 최씨 집안은 장사가 3년째 기울어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순덕의 친정은 비록 면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아비가 물려준 논 면마지기와 어미가 모은 맷돈이 제법 있어 최씨 집안 어른들도 이 혼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최씨 집안 둘째 아들 광록과는 그리하여 중매로 만났다. 첫눈에 인상이 좋았다. 키가 훤칠하고 말수가 적은 사내였다. 웃을 때 눈매가 반달처럼 휘어지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세 번째로 만난 날 광록이 고백했다. 순덕이 나와 100년 가약을 맺어주겠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두 손으로 원그릇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1년을 정을 나누고 혼인을 하였다. 조촐한 예식에 하객이 50명 남짓이었다. 태백도 간소했고 신행길도 이틀뿐이었으나 순덕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잔치였다. 화롯을 입은 순덕을 보며 광록이 말했었다. 순덕이 곱다. 평생 그 말 한마디 들으려 혼인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혼인하기 전 순덕에게는 작은 소원이 하나 있었다. 언젠가 제 이름을 건 밥집을 하나 갖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손맛이 좋아 동네 어른들이 순덕이 끓인 된장국을 최고로 쳤다. 그러나 혼인하고 나니 그 소원은 자연스레 접히었다. 남편 뒷바라지와 시댁 봉양,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때문이었다. 접은 것이 아니라 잊은 것이었다. 제 이름보다 광록의 처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졌다. 혼인한 지 2해 만에 큰아들 대근을 낳았다. 산달을 다 채우고 낳았는데 몸무게가 15근이나 늘어 있었다. 해산하면 절로 빠질 줄 알았는데 5근밖에 빠지지 않았다. 65근이 된 몸으로 아이 기르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애가 타면 밥을 더 먹었다. 밤중에 아이를 재우고 나면
삼경에 홀로 부엌에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둘째 딸 소연을 낳고 75근이 되었다. 막내 삼도를 낳고서는 85근이 되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근씩 늘었으나 빠지는 것은 겨우 서너 근뿐이었다. 아이를 업고 빨래를 널고 이유식을 짓고 나면 하루가 끝났다. 몸을 돌볼 겨를은 꿈에도 없었다. 아이들이 남긴 밥이 아까워마저 먹었고 광록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홀로 부엌에서 누룽지를 긁어 먹었다. 거울 볼 짬도 없었다. 그래도 매일 새벽 인시에 눈을 떴다. 광록이 저잣거리 상단에 나가는 날이면 반드시 찬압을 싸주었다. 어느 날은 고기조림을 담고 어느 날은 자반과 나물을 담아 정성을 다했다. 광록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빈 그릇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좋겠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시댁에서 사람이 왔다. 이번 제사 음식을 순덕이 다 확인해야 한다는 최씨 부인의 전언이었다.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5가지나 무치고 갈비찜에 잡채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광록은 사랑채에서 벗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건 여인들이 할 일이지 내가 왜 하느냐. 그 말이 이상하다 여기지 못했다. 마땅한 도리라 여겼다. 85근에 순덕은 행복하다 믿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요. 그것이 정이라 여겼다. 몸이 무거워도 마음만 가벼우면 된다고 그때는 그리 생각했다. 광록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천천히였다. 처음엔 사소한 말이었다. 순덕이 살 좀 빼지. 혼이 날 때는 그렇지 않았잖소. 설거지하는 순덕의 등 뒤에서 툭 던진 말이었다. 등이 뜨끔했으나 웃으며 넘겼다. 예, 요즘 좀 많이 먹었나 봅니다. 줄이겠습니다. 같이 55근이던 아내가 85근이 되었으니 지압이 처지해서 그럴 만도 하다 여겼다. 제 잘못이라 생각했다. 아이 셋을 낳으며 몸을 돌보지 못한 저의 허물이라고.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허물이 아니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새벽부터 밤까지 가소를 위해 일한 몸이었다. 허물이 아니라 훈장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몰랐다. 한 번은 추석이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시루떡을 찌며 새벽 인시부터 시작하여 신시까지 부엌에 있었다. 발이 부어 집신도 신기 힘들었다. 제사를 마치고 최씨 부인이 대청에서 한마디 하였다. 순덕이는 일은 잘한다. 칭찬이라 여겼다. 그런데 뒤에 한마디가 더 붙었다. 헌데 몸 좀 다스려라. 그 몸이 무엇이냐. 보기 흉하다. 광록이 곁에서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한마디도. 순덕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는데 코끝이 시큰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알지 못했다. 그때 곁에 와서 행주를 집어든 것은 광록이 아니라 12살 대근이었다. 어머니, 저도 할래요. 그 작은 손이 그릇을 닦으려 애쓰는 것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순덕은 스스로가 좋은 지엄이라 믿었다. 85근의 좋은 지엄이.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광록이 집안의 미국 장사를 도맡게 된 해는 순덕이 35이 되던 해였다. 그때 순덕은 이미 92근이었다. 축하한다며 미역국을 끓였다. 소고기를 듬뿍 넣고 참기름도 한 바퀴 더 둘렀다. 광록이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광록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자정을 넘겨서야 대문이 열렸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도 맡은 것을 축하하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아, 그러셨습니까? 미역국을 끓여두었는데 됐다. 배부르다. 붓도막에 올려둔 미역국은 사흘 뒤 순덕이 버렸다. 그 뒤로 술자리가 잦아졌다. 한 일에 2~3번. 그것은 집안 장사에 필요한 일이라 여기고 넘겼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따로 있었다. 부부가 함께 다니는 모임에 순덕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다. 여보,
이번에 도가 어른들이 지어미들과 함께 모이는 잔치가 있다던데 저도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광록이 가끈을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순덕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대는 그런 자리 불편해하지 않소. 불편한 적 없는데요. 불편해 보인다. 되었다. 거울 속에서 광록의 눈이 잠깐 순덕 쪽을 스쳤다.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아흔두 그네 몸을 훑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다시 가끈으로 돌아갔다. 그 시선이 무슨 뜻인지 순덕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함께 다니면 낯이 서지 않는다.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눈이 말하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광록의 말이 달라졌다. 사소한 말에 가시가 돋기 시작했다. 아침에 아이들 채비를 시키고 있으면 지나가듯 한마디 하였다. 너는 계집이기를 포기한 것이냐. 장을 보고 돌아와 짐을 부리면 또 한마디였다. 그 옷은 무엇이냐. 무명자락이 상복이냐. 시댁 모임에 갈 때 순덕이 조금 나은 치마저고리를 꺼내 입으면 또 한마디였다. 그 몸에 그런 것이 맞느냐. 차라리 집에 있는 것이 낫다. 내 체면이 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다. 그것이 한 일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매일이 되었다. 그 말들이 순덕을 먹게 만들었다. 밤이 두려웠다. 아이들을 재우고 광록이 돌아오지 않는 안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듯했다. 그 빈자리를 음식으로 채웠다. 부엌 찬장을 열었다. 아이들을 삼경에 남은 고기조림을 밥에 비벼 먹었다. 그래도 허전하여 국수를 삶았다.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었다. 배가 터질 듯한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먹는 동안은 괜찮았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지아비가 저를 어찌 보는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울 속에 제 몰골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이 잠시나마 사라졌다. 다 먹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밀려왔다. 또 먹었구나. 그 혐오가 이튿날 밤 또 다른 폭식으로 이어졌다. 악순환이었다. 92근에서 95근이 되는데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순덕도 애를 썼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마을을 걸었다. 밤 이경에 집신을 신고 동네 어귀를 돌았다. 95근의 몸으로 걸으니 무릎이 아팠다. 하루 걷고 사흘을 쉬었다. 점심을 나물 위주로 바꾸었다. 보름을 그리하니 한 근이 빠졌다. 여보, 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광록이 서책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딱 그 말뿐이었다. 그날 밤 다시 찬장을 열었다. 빠진 한 근은 되돌아왔고 거기에 한 근이 더 붙었다. 물동이에 비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둥글고 부은 얼굴, 늘어진 턱, 김이 낀 볼, 그 아래로는 차마 보지 못했다. 내가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음을 훗날에야 알았다. 상처를 주니가 아니라 상처받은 제 스스로가 저를 먹어치우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부터 광록은 순덕과 겸상을 하지 않았다. 밖에서 먹고 왔소. 오늘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저 먹었다. 어찌 그리 캐묻는가. 매일 저녁상을 차렸다. 아이들 셋의 상과 저의 상, 그리고 광록의 자리에는 수저만 놓아두었다. 혹시나 하여 한시진을 기다려도 대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수저를 거두었다. 12년을 함께 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상에는 순덕 혼자였다. 아이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소연이 밥을 먹다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도 안 오십니까? 그래, 아버지가 장사일로 바쁘신가 보다. 아버지는 늘 바쁘시네요. 소연의 젓가락이 멈추는 것을 보았다. 9살 아이의 눈에도 무언가 이상함이 보였던 모양이다. 코끝이 시큰했다. 그때 5살 삼돌이가 무릎 위로 기어올랐다. 작은 손으로 순덕의 둥근 뺨을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울지 마셔요. 어머니 안 온다. 왜요? 눈이 빨갛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곱습니다. 98근의 어머니에게 5살 배기가 한 말이었다. 이 아이의 눈에는 근수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둥근 뺨도
늘어진 턱도 불어난 살도 보이지 않고 그저 어머니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참고 있던 눈물이 그에 터졌다. 밥상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대근이 제 밥그릇을 들고 일어나 순덕 곁으로 왔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소연도 반대편에 앉았다. 삼돌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다. 상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그 앞에 수저를 거두며 순덕은 생각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전부인데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찌 되는가. 그리하여 울음을 그쳤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단오 오후에 왔다. 광록이 목욕간에 들어가며 서차람을 사랑채에 두고 간 것이다. 평소라면 반드시 지니고 가는 것이었는데 그날따라 잊은 모양이었다. 순덕이 마루를 훔치다 서차람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볼 생각이 없었다. 정말이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함을 열자 곱게 접힌 언문 편지 몇 통이 나왔다. 옥랑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 서방님, 오늘 저녁은 어디서 뵈옵니까? 강나루 주막에서 술시에 뵙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다. 다른 편지를 폈다. 오늘 두르신 각근이 참으로 멋스러웠습니다. 소녀에게 골라주신 것이라 더욱 아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으냐 물으셨지요. 서방님이 골라주소서. 편지의 날짜를 헤아려 보니 석 달 전부터였다. 석 달. 순덕이 밤마다 부엌에서 울며 먹고 새벽마다 찬압을 싸고 시댁 제사를 준비하던 그 석 달 동안 지아비는 다른 여인에게 정을 쏟고 있었다. 편지를 함에 넣었다. 제자리에 정확히 놓았다. 함도 닫았다. 부엌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척 저녁을 지었다. 국을 끓이는데 손이 떨려 소금을 2번 넣었다. 짠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혀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광록이 목욕을 마치고 나와 서차람부터 확인했다. 눈이 날카로웠다. 저녁 되었습니다. 밖에서 먹겠다.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처음으로 찬장을 열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고픔을 느낄 수 없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닷새째 되던 날 순덕은 참지 못하고 광록이 미곡 장사를 벌이는 저작거리로 나갔다.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고 장 보러 가는 척 나루터를 건넜다. 오시 무렵 상점 건너편 주막에 앉아 기다렸다. 걸상이 좁았다. 97 그네 몸이 걸상 팔걸이 사이에 끼어 비스듬히 앉아야 했다. 그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웠다. 그런 분해를 앉자는 데서 5시 반쯤 상점 문이 열리고 광록이 나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 여인이 있었다. 순덕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가늘고 키가 컸다. 비단 치마에 긴 머리를 곱게 따은 여인이었다. 걸음이 나비처럼 가벼웠다. 순덕 몸피의 반도 안 되어 보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광록이 무어라 말하자 그 여인이 웃었다. 광록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12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빛이었다. 눈매가 반달처럼 휘어지는 그 웃음. 혼인 전 55 근이던 저에게 보여주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여인, 가녀린 여인 앞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광록이 자연스레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순덕은 찻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을 엎었다. 주모가 달려왔으나 괜찮다, 괜찮다며 손수 닦았다. 좁은 걸상에서 일어서는데 몸이 무거웠다. 97 근이 무거웠다. 다리가 떨려 주막 기둥을 잡고 서 있었다. 창밖으로 광록과 그 여인이 저작거리를 건너는 것이 보였다. 나란히, 가볍게. 저 사람이 원한 것은 저런 여인이었구나. 처음부터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올 때까지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신도 벗지 않은 채 대근이 서당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보고 물었다. 어머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 어머니가 좀 피곤하구나. 들어가자. 감기 든다. 이 대근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12살 아이의 손이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그 한 달 동안 순덕은 98끈이 되었다. 살아온 일에 가장 무거운 몸이었다. 지아비가 다른 여인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음식으로 삼켰다. 그런데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광록이었다. 그날도 순덕은 쇠꼬리곰탕을 끓이고 있었다. 새벽 인시에 일어나 뼈를 고고 물을 넉넉히 잡고 간을 2번 맞추었다. 혹시나 오늘은 함께 밥을 먹을까 하여 광록이 저녁상에 앉았다. 오랜만이었다. 순덕이 국그릇을 나르려는데 광록이 입을 열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그 저녁이었다. 국자를 든 손이 얼어붙었다. 98끈의 몸에 행주치마가 겨우 감싸고 있었다. 뭐라 하셨습니까? 들었지 않느냐? 소박 놓겠다. 곰탕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광록의 낯이 보였다. 표정이 없었다. 마치 장부를 읊듯 감정 한 톨 없는 얼굴이었다. 너는 계집이기를 포기한 것이냐? 거울 좀 보아라. 100끈이 다 되어가는 것이 사람이냐? 여보,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다. 혼인할 때 55근이던 여인이 100근이 되었는데 그것이 정상이냐? 그 말에 숨이 떴었다. 55근. 혼인할 때 저의 몸무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숫자를 무기로 쓰고 있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에게도 이런 어미가 부끄러울 것이다. 그 말이 칼보다 깊이 박혔다. 12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찬압을 싸고 아이 셋을 기른 그 모든 것이 한마디에 지워졌다. 솔직히 말하겠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 알고 있었으나 지압이 입에서 나오니 또 달랐다. 가슴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3번 맞는 듯 했다. 너는 계집도 아니다. 그 말 앞에서 순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울 수도 따질 수도 없었다. 그저 서 있었다. 98근의 몸으로 곰탕 김 사이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광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임이 어머니께 고하였다. 가법대로 처리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대근이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잠옷 차림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다. 들어가 주무세요. 대근이 움직이지 않고 순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98근의 몸이 바닥에 웅크렸다. 그날 밤이 순덕의 혼인 생활 마지막 밤이었다. 소박은 생각보다 빨리 정해졌다. 이튿날 최 씨 부인이 문중 어른들을 사랑채에 불러 모았다. 순덕이 곳간의 곡식을 몰래 친정에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없는 일이었으나 최 씨 집안의 위세 앞에서 변변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순덕은 알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이 참으로 서두르는 까닭은 곡간 때문이 아니라 포목거상 옥씨 집안과 사돈을 맺어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키려는 셈 때문이라는 것을, 광록이 옥랑과 정을 통한 것도, 최 씨 부인이 그것을 진작부터 알면서 눈 감아준 것도 모두 그 셈에서 나온 일이었다. 그러나 문중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낼 자리는 없었다. 어른들 앞에서 순덕은 죄를 인정하는 휴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명을 받았다.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었다. 더 다투면 아이들 앞에서 이 실랑이가 더 오래 이어질 것이 두려웠다. 아이는 어찌할 것이냐 물었을 때 최 씨 부인이 먼저 말했다. 핏줄이니 이 집에 남긴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 순간 대근이 나섰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최 씨 집안에 손이기 전에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12살 아이의 그 한마디에 문중이 술렁였다. 소연과 삼돌도 순덕의 치마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새 며느리를 곧 들일 참이던 최 씨 부인도 어린 것 셋을 건사할 뜻이 없어 못 이기는 척 셋을 다 내주었다. 짐을 꾸리라는 명이 떨어지자 하녀 하나가
급히 옷가지를 끌어모아 흰 무명 보자기에 쌌다. 노잣돈 몇 냥과 이래치 곡식이 전부였다. 그렇게 최 씨 집을 나서던 날, 순덕은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섞여 들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안에는 훗날 순덕의 인생을 바꿀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시집을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 적어준 조리법 서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혼례 예물로 광록이 처음 건넸던 은비녀였다. 며칠을 같은 집에 더 머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몸이 줄었다. 찬장을 열지 않게 된 것이다. 밤마다 먹던 찬밥도 누룽지도 당기지 않았다. 입맛이 사라졌다. 아침에 아이들 밥을 차리고 저의 몫은 건너뛰었다. 점심도 물 한 사발로 때우고 저녁은 아이들이 남긴 것을 조금 98근에서 3근이 빠졌다. 큰 변화는 아니었으나 행조치막근이 전보다 살짝 여유로워진 것을 느꼈다. 지압이라는 근심이 사라지니 먹을 이유도 사라진 것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제가 먹었던 것은 밥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최 씨 집을 나서는데 광록이 대문 앞에서 말했다. 잘 지내라. 돌아보지 않았다. 나오, 돌아보면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여드레도 안 되어 광록이 옥랑과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을 법분이에게서 들었다. 그 천하에 몹쓸 사람, 가녀린 여인 얻었다고 인생이 바뀌는 줄 아나보구나. 분이가 분노하는 동안 순덕은 아무 말도 못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허탈함이었다. 55근의 아내를 사랑했던 사내가 98근의 아내를 버리고 50근의 여인과 혼인한 것. 결국 숫자였다. 순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분덕의 몸피가 그 사람의 기준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순덕을 통째로 비워버렸다. 소방 맞은 뒤 갈 곳이 없었다. 노잣돈 몇 냥과 모아둔 곡식이 전부였다. 저잣거리 뒤편 작은 초가를 얻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벽지가 곳곳이 뜯겨 있고 마루가 삐걱거렸다. 이삿짐은 지게 하나면 충분했다. 아이들 옷가지와 이불, 솥과 그릇 몇 개, 12년 살림이 지게 하나에 다 실렸다. 새 집에 짐을 풀고 아이들과 빈 마루에 앉았다. 삼돌이 두리번거리다 물었다. 어머니, 우리 왜 이사 왔습니까? 37, 95근의 순덕은 5살 아이에게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가 더 맛있는 밥 해주려고 여기로 온 것이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었다. 삼돌이 무릎 위로 기어왔다. 작은 손으로 뺨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곱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다. 이튿날 새벽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 저잣거리에서 30년 넘게 창거리 좌판을 하며 순덕과 언니를 홀로 키운이었다. 어미 얼굴을 보자 참고 있던 것이 터졌다. 어머니, 저 어찌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몸도 이 모양인데.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순덕아, 너 손맛 좋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되고 남는다. 나도 그것 하나로 너희 둘을 키웠다. 어머니가 좌판을 정리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다며 미천을 내주었다. 저잣거리의 자리 하나를 알아보라 하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네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다. 순덕아, 장사는 새벽이 반이다. 새벽에 좋은 것을 골라야 손님이 온다. 그리고 하나 더, 새벽에 나가면 걸어라. 저잣거리까지 걸어라. 그것이 제일 좋은 몸보신이다. 나도 30년을 그리했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어머니가 30년 좌판 장사를 하며 지켜온 건강 비결이 매일 새벽 저잣거리까지 걸어다닌 것이었음을. 어머니는 손맛만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살아가는 법을 물려준 것이었다. 저잣거리 안쪽 골목에 자리를 얻었다. 세평 남짓, 걸상 연암은 개의 붓두막 하나, 사흘을 꼬박 문질러 닫고 널빤지의 먹으로
순덕이네 밥집이라 써서 걸었다. 첫날 어머니의 말대로 새벽 인시에 일어나 걸었다. 95 그네 몸으로 새벽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다. 채 반마장도 못 가 숨이 찼다. 그래도 걸었다. 저잣거리 도가에서 제철 나물과 생선을 골라 밥을 짓고 찬을 12가지나 만들었다. 사시의 문을 열고 기다렸다. 해가 저물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순덕은 찬 12가지가 놓인 상 앞에 홀로 앉아 손수 지은 밥을 먹었다. 맛있는데 눈물이 났다. 이래가 지난 뒤 첫 손님이 왔다. 옆골목 푸제간을 하는 박서방이었다. 면천되어 제 힘으로 가게를 연 사내였다. 이보시오. 된장국 하나 주시오. 국을 끓이는 손이 떨렸다. 박서방이 한술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간이 딱 맞소. 그 한마디가 12년 동안 지아비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보다 따뜻했다. 한 달이 지났다. 손님이 하루 서너수로 늘었다. 여전히 남는 것은 많지 않았으나 매일 새벽 걷고 가게에서 12시진을 서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주치마끈이 한 바퀴 더 돌아간 것을 느꼈다. 살이 빠지는 줄도 몰랐다. 그저 덜 먹고 더 많이 걸었을 뿐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더는 폭식을 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밤에 찬장을 채우던 허전함이 이제는 녹초가 된 몸과 잠든 아이들로 채워졌다. 먹던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였음을 그제야 알았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매일 새벽 걸었다. 95근에서 85근이 되었다. 반년 만에 10근이 빠졌다. 대단한 숫자가 아닐지 모르나 순덕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10근이었다. 값진. 굳은 의지가 아니라 처지가 바뀌어 빠진 것이었다. 어느 날 해시 무렵 가게 문이 열렸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대근이었다. 대근아, 이 시각에 왜 왔느냐? 설거지를 돕겠습니다. 너 내일 서당 가야지. 돌아가거라. 소연이 3도를 재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근이 행주치마를 두르고 물동이 앞에 섰다. 12살 아이가 발판을 딛고 서서 그릇을 닦았다. 그릇이 커서 두 손으로 잡아야 했으나 한 번도 깨뜨리지 않았다. 대근아, 예, 고맙다. 무엇이요? 그냥 다 어머니가 고마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집 식구입니다. 그 말에 코끝이 찡했다. 나란히 서서 창거리를 다듬는데 저작거리 어디선가 풍각쟁이의 가락이 들려왔다. 대근이 콧노래를 따라 불렀다. 음정이 엉망이었지만 순덕도 따라 불렀다. 3평짜리 가게에서 밤늦게 설거지를 하는 것이 행복하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했다. 곁에 있는 아이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문득 깨달았다. 광록이 저를 볼 때는 근수를 보았다면 이 아이는 저를 볼 때 사람을 보았다는 것을. 그것이 정과 멸시의 차이였다. 박서방이 지나가다 고깃덩이 하나를 부뚜막에 올려놓았다. 앞다리살이 조금 남았는데 갈비찜을 한번 해보시오. 이것이 얼마입니까? 외상이요. 장사되면 갚으시오. 이튿날 갈비찜을 만들었다.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간장 양념에 순덕이 궁리한 배즙을 더했다. 그날 점심 손님이 7이나 왔다. 한 안악이 먹다가 말했다. 아이고, 이거 친정에서 먹던 그 맛이요. 그날부터 순덕이네 밥집이 친정 맛을 낸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 해가 지날 무렵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다. 그 무렵 분이가 가게에 왔다가 수저를 놓고 순덕을 물끄러미 보았다. 순덕아, 너 좀 달라졌다. 낯이 났어. 늘어진 턱에 파묻혀 있던 턱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몇 근인지 아느냐? 모른다. 안 재보았다. 98근에서 그새 13근 가까이 빠져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13근이 빠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면 어찌 될까? 12년 동안 새벽마다 지아비의 찬압을 쌓고 한 해 동안 새벽마다 저작거리를 걸었다.
모두 다른 일을 위해서였다. 이번엔 저를 위해 새벽을 쓰고 싶었다. 이튿날부터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걸음을 더했다. 먹는 것도 바꾸어 밤참을 뜻을 세워 끊었다. 분이가 일해마다 함께 걸어주었다. 석 달 뒤 28끈이 빠져 있었다. 그 무렵 새 치마를 지으러 갔다가 치수를 재던 포목전 안악이 고개를 갸웃했다. 반년 전엔 가장 큰 치수도 안 맞아 그냥 돌아가지 않았소. 이번엔 치마끈이 넉넉히 남았다. 거울 보는 것이 처음으로 싫지 않았다. 2해째가 되었을 때 3평짜리 가게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줄이 너무 길어 포기하고 가는 이들이 있었다. 박서방이 어느 날 말했다. 순덕이 저작거리 어귀에 자리 하나가 났소. 30평쯤 되오. 도가에 미천을 청하고 새 가게를 열었다. 30평, 걸상 32자리, 일꾼 넷을 두었다. 현판을 새로 달았다. 이번엔 널빤지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정식 현판이었다. 순덕이네 큰밥집. 친정어머니가 현판은 나무로 해야 정이 간다 하여 그리하였다. 현판을 다는 날 아이들이 모두 왔다. 소연이 순덕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어머니, 왜? 어머니 고와지셨어요. 11살이었다. 아이들 중 어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딸이었다. 38끈이 빠진 것이었다. 삼돌이 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어머니, 순덕이네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이름이요. 아, 어머니 이름이 가게에 있네요. 멋있습니다. 한낱 장사만으로 한 달에 상당한 돈이 손에 남았다. 처음이었다. 제 이름으로 번 돈이 저의 돈괴에 쌓이는 것이. 어느 날 박서방이 국값을 넉넉히 치르며 말했다. 장사 2해 버티면 인정이요. 순덕이 이제 어엿한 주인이요. 웃다가 목이 메었다. 주인. 누구의 지엄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주인. 그날 밤 친정어머니에게 도가에 진 빚을 다 갚았다. 전했다. 어머니가 코를 훌쩍였다. 예전 순덕이가 돌아오고 있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돌아오는 것은 몸피만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순덕은 65끈이 되었다. 그 무렵 광록의 소식을 분이에게서 들었다. 이혼하고 나서 순덕은 광록의 소식을 일부러 찾지 않았다. 찾을 여유도 없었고 찾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분이가 가게에 들를 때마다 한마디씩 흘렸다. 순덕아, 너 전 지압이 요즘 장사한다더라. 그래, 저작거리 큰 길에 주막을 새로 냈다더라. 잘 되나 보구나. 분이가 수저를 내려놓고 순덕을 보았다. 잘 되기는 3달 만에 빚더미라더라.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광록이 옥랑의 부축임에 큰 주막을 새로 차렸다고 했다. 경험도 없이 큰 돈을 들여 거칠에만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정작 손님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순덕은 새벽 인시에 저작거리에 나가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이 장사의 시작이라 배웠다. 광록은 아마 그런 것을 몰랐을 것이다.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을 것이다. 반년 만에 주막을 접었다 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옥랑은 돈이 마르자 태도가 달라졌다 했다. 비단옷 사달라는 청은 줄지 않는데 돈괴는 비어 매일 다투었다 했다. 옥시 집안도 사위의 그릇을 알아보고는 발을 슬며시 뺐다 했다. 최 씨 부인이 그리도 서둘러 순덕을 내쫓으면서까지 이루려던 사돈 인연은 결국 헛것이 되었고 최 씨 집안 가세는 그 뒤로 더욱 기울었다고 하였다. 분이가 한 번은 이리 말했다. 그 산의 저작거리에서 젠체하며 다니는데 우습다. 큰 장사한다. 떠벌리면서 실은 빚에 허덕이면서.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통쾌하지 않았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아무 감정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벽마다 마을을 걷고 저작거리에서 재료를 고르고 낮에는 밥을 짓고 저녁엔 몸을 다스리다 보면 남의 실패에 마음 쓸 여력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98근이었던 저에게 있던 분노가
60근이 된 저의 안에는 더 이상 없었다. 38근의 외로움과 함께 38근의 분노도 빠져나간 것이었다. 그 사람은 저에게서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으니 다만 한 가지 현실적인 근심이 남아 있었다. 혼인할 때 친정에서 보낸 금그릇과 무명 몇 필이 아직 최 씨 집 곳간에 남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을 보내 사정하며 돌려달라 청했을 것이다. 98근이던 순덕은 늘 청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편지를 썼다가 다시 접었다. 그 물건이 없어도 순덕은 이미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본디 순덕의 것이었고 아이들의 몫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고을원님께 소지를 올려 정당한 몫을 돌려달라 청하기로 하였다. 이번엔 홀로 관아에 갔다. 소지도 저의 손으로 썼다. 3년 전 휴서에 지장을 찍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95근의 몸이 좁은 걸상에 끼어 있었고 손이 떨려 지장을 바로 찍지 못했다. 이번엔 달랐다. 60근의 몸은 걸상에 여유로이 앉았고 소지를 쓰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같은 고을 관아였다. 같은 대청, 같은 마루.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원님은 순덕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 씨 집안은 물건 값에 상당하는 돈을 내어주어야 했다. 그리고 같은 날 순덕은 또 다른 결심을 하나 더 하였다. 두 번째 가게를 내기로. 도가에 다시 미천을 청하였다. 첫 가게의 장부를 가져갔더니 도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가게 벌이가 좋으시구려. 미천을 내드리겠소. 3년 전 같은 도가였다. 그때는 소박당한 뒤 샌돈을 찾으러 왔었다. 98근의 몸으로 도가 앞에 서서 뒷돈을 찾겠다 말했을 때 사람이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고 서류를 내밀었다. 아무 표정 없이. 이번엔 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 사람이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깐 멈칫했다. 실례이나 전에 뵌 적이 있으신 듯한데요. 예, 3년 전에요. 아, 죄송합니다.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60근의 순덕을 3년 전 98근과 같은 사람이라 잊지 못한 것이었다. 38근이 빠진 것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웃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순덕이 달라진 것이었다. 두 번째 가게 자리를 찾는데 2달이 걸렸다. 여러 곳을 발로 뛰었다. 포기하려던 참에 분이가 소식을 주었다. 순덕아, 너희 저잣거리에서 새 마장거리에 큰 상점 하나가 났다. 전에 국밥집을 하던 자리라 손볼 곳이 많지 않다더라. 가보니 알맞았다. 50평, 널찍한 부엌과 깨끗한 대청, 뒷간도 둘, 문서를 쓰고 점포를 얻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관아에서도 도가에서도 거래에서도 60근의 손은 어디서든 떨리지 않았다. 수리가 시작되었다. 기존 자리를 살리되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었다. 나무상에 등불을 밝게 달고 벽에는 친정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찬압 뚜껑을 나란히 걸었다. 가게 이름을 새로 정해야 했다. 순덕이네 큰 상. 첫 가게는 순덕이네 큰 밥집. 두 번째 가게는 한 단계 올리고 싶었다. 밥집에서 큰 상으로. 수리가 한창인 빈 공간을 홀로 둘러보았다. 흙먼지 냄새가 났다. 대들보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바닥에는 자재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순덕에게는 보였다. 여기에 상이 놓이고 저기서 김이 올라오고 손님들이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혼이 나며 접었던 꿈이 소박당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가게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빈 공간에서 창밖을 보았다. 유리도 아니건만 물동이에 비친 저의 모습이 보였다. 60근의 여인, 낯선 사람 같았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저가 돌아온 것이었다. 혼인 전 55근이던 그 여인, 화롯을 입고 광록에게 곱다는 말을 들었던 그 여인. 그러나 같은 50근대여도 다른 사람이었다.
25에 55끈은 누군가에게 곱다는 말을 듣기 위해 존재했다. 40에 55끈은 제 이름으로 서기 위해 존재했다. 3년 전 꼴보기 싫다 하던 그 사람 덕분에 여기 서 있는 것이었다. 얄궂은 일이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98근으로 새벽마다 지압이 찬압을 싸고 있었을 것이다. 순덕이라는 이름은 영영 누군가의 지어미로만 남았을 것이었다. 한편 저잣거리 안악들 사이에서는 소시적 함께 자란 처녀들의 계모임이 있었다. 20해 전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벗들이 해마다 한 번씩 모이는 자리였다. 그 해엔 순덕이 자리를 내놓겠다 하였다. 새로 지은 큰 상가게가 다음 달 정식으로 문을 여니 그 앞에 시험 삼아 벗들을 청하기로 한 것이었다. 소식을 전한 것은 분이었다. 순덕아, 이번에 내가 개를 맡았다. 우리 마을 처녀들 모인 지 20해 되었잖느냐. 한번 모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개모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소시적이 스쳤다. 55근이던 18 처녀 시절, 치마를 다림질하던 저, 그리고 20해가 지난 지금 60근의 저. 숫자만 보면 소시적보다 5근 가벼웠다. 그런데 무거운 것은 따로 있었다. 20해 전 벗들이 기억하는 순덕은 어떤 순덕일까? 화롯 입은 신부, 아니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은 살쪄서 소박 맞은 여인. 나 아직 갈 자신이 없다. 무엇이 없느냐? 나 얼마나 달라졌는데. 달라지기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너 지금 일꾼 12 둔 가게 주인이지 않느냐? 두 번째 가게까지 내는 사람이 몸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분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참, 개모임 장소를 아직 못 정했거든. 너희 새 가게 다음 달 여는 것이라며 거기서 하면 안 되겠느냐.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벗들 앞에 제 가게를 드러내는 것이 아직도 어딘가 남들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버릇이 남아 있었다. 98근이었을 때 광록이 12년 동안 심어놓은 버릇이었다. 38근을 빼었어도 그 버릇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분이야, 나는 그저 자리만 빌려주는 것이다. 다른 것은 하지 마라. 알았다, 알았다, 자리만. 분이가 헤어지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다. 순덕아, 응, 당당히 오너라. 부끄러울 것 하나 없다. 당당하게. 혼인 생활 1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지아비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95근이던 물동이 속 저에게도 누구도 당당하게 오라 말해준 적이 없었다. 분이가 처음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광록도 개모임 소식을 들었다. 같은 마을 출신이니 소식이 자연히 돌았다. 분이의 지아비가 광록과 동갑이었기 때문이었다. 분이가 며칠 뒤 가게에 와서 밥을 먹다가 슬쩍 말했다. 순덕아, 광록이도 온다더라. 옥랑을 데리고 온다더라. 수저를 잡은 손이 잠깐 멈추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움직였다. 3년 전이었으면 수저를 놓았을 것이었다. 그래, 괜찮으냐? 예, 괜찮습니다. 참으로 괜찮았다. 분이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광록의 속셈이 뻔하였다. 옥랑을 데려가 벗들 앞에서 과시하고 혹여 순덕이 오더라도 비교당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개모임 통문에도 요즘 저잣거리에서 큰 장사를 한다고 적어 돌렸다 했다. 안다. 분이가 순덕에게 그 통문을 슬쩍 보여주었다. 큰 주막을 벌인다. 앞날이 창창하다는 허풍이었다. 순덕은 그 통문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분이야, 그 사람 이야기는 이제 되었다. 분이가 하나 더 말해주었다. 광록이 옥랑에게 포목전에서 비단 치마를 사주었다더라. 외상으로.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더라. 분이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예철을 보아도 놀라지 마시오. 몸이 코끼리 같았소. 분이가 말하며 얼굴이 빨개졌다. 순덕은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났다. 코끼리라니. 3년 전에 저에게 했다면 울었을 말이었다. 98근이었던 순덕은 그 말 하나에 찬장을 열고 국수를 삶았을 것이었다. 지금의 순덕은
예순근이었다. 웃음이 난 것은 통쾌해서가 아니었다. 광록이 아직도 3년 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우스웠다. 그 사람은 98근의 저를 버렸으나 그 기억 속에 영원히 갇혀 있었다.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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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혀. 달라진 것은 순덕인데 멈추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었다. 계모임 전날 밤이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이 대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근이 이제 관례를 치를 나이가 되어 키가 훌쩍 컸다. 순덕의 어깨를 넘어섰다. 옷장을 열었다. 지난해 지어둔 옥색 치마 저고리 한 벌을 꺼냈다. 단정하고 깔끔한 것이었다. 60근이었을 때 지은 것인데 지금은 55근이라 조금 헐렁했다. 허리끈을 단단히 매면 알맞았다. 소연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내일 어디 가십니까? 계모임에 어머니 소시적 벗들을 만난다. 소연이 제 서랍에서 작은 옷가락지를 꺼내왔다. 용돈을 모아 산 것이었다. 이것 어머니께 어울릴 것입니다. 껴보십시오. 손에 끼워 보았다. 거울에 비친 저의 손에 옷가락지가 빛났다. 소연이 거울 속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어머니 참으로 고우십니다. 그러냐? 예, 어머니 신부 같으십니다. 웃었다. 신부는 무슨. 하지만 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삼돌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니, 내일 잔치입니까? 잔치는 아니고 소시적 벗들 만나는 것이다. 어머니, 오늘 고우십니다. 잔치 같습니다. 마루 쪽에서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대근이 순덕의 집신을 들고 와 마루에 놓았다. 깨끗이 닦아놓은 것이었다. 해진 자리를 매만진 흔적이 보였다. 관례를 앞둔 아이가 어머니 집신을 닦아놓은 것이었다. 대근아, 이건 네가 닦은 것이냐? 아닙니다. 원래 깨끗했습니다. 거짓임을 알았다. 코끝이 찡했다. 고맙다, 대근아. 무엇이요? 대근이 무뚝뚝하게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광록을 닮았는데 이상하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등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아이였다. 98근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 없는 아이, 55근의 어머니 집신을 닦아주는 아이. 이 아이에게 근수는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순덕은 물동이 앞에 섰다. 3년 전 95근의 순덕이 같은 자리에 섰었다. 어두운 등불 아래 둥글고 부은 얼굴, 늘어진 턱, 김이 낀 볼. 그 아래로는 차마 보지 못했었다. 내가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인가 물었었다. 지금 55근의 순덕이 같은 물동이 앞에 서 있었다.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소연이 준 옷가락지를 끼고 대근이 닦아준 집신을 신은 채 갸름한 턱선이 보였다.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다. 허리가 잘록했다. 혼인 전 55근이었을 때보다 더 정갈한 몸이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몸피만이 아니었다. 눈빛이었다. 던 피만이 떠 95근의 물동이 속눈은 내가 볼품없는 사람인가 물었다. 55근의 물동이 속눈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 곱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어도 될 것 같았다. 처음이었다. 40을 살면서 물동이 속 저에게 곱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광록이 혼례날 한 번 해주었지만 그것은 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번엔 저의 입에서 나올 차례였다. 곱다. 혼잣말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 물동이 속 저만 들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다. 내일 당당하게 가겠다. 분이가 해준 그 말이 드디어 저의 입에서 나왔다. 38근을 빼는데 새해가 걸렸다. 그런데 당당하게라는 말을 하는 데는 20해가 걸렸다. 혼인 전부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 계모임 당일이었다. 순덕은 미시부터 두 번째 가게에 나가 있었다. 현판은 아직 천으로 가려둔 채였다. 인, 세가는 다 들어와 있었고
오늘이 사실상 초입이었다. 일꾼 6과 함께 음식을 마련했다. 갈비찜과 전, 고기구이와 나물 5가지, 된장국과 김칫국, 그리고 순덕이 가장 자신 있는 쇠꼬리 곰탕까지. 뼈는 전날 밤부터 12시즌을 우렸다. 분이가 신시쯤 와서 채비를 도왔다. 순덕아, 너는 좀 늦게 들어오너라. 내가 소개할 것이다. 아니, 그냥 같이 앉으면 안 되느냐. 내 말을 들어라. 한 번만. 분이가 웃으며 말했는데 눈은 진지했다. 무언가 샘이 있는 눈이었다. 유시가 되었다. 벗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순덕은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며 대청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유시 반쯤이었다. 부엌 문 틈으로 슬쩍 보았다. 광록이 들어오고 있었다. 짙은 색 두루마기에 가끔까지 단정히 맨 차림이었다. 곁에 옥랑이 서 있었다. 새로 지은 비단 치마에 은비녀를 꽂은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 마치 잔치 상석에 오르는 듯했다. 광록이 여유로운 낯으로 벗들 사이를 둘러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다. 순덕을 찾는 것이었다. 98끈의 순덕은 없었으니, 부엌에 55끈의 순덕이 있었으니 광록이 옥랑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짐작이 갔다. 역시 부끄러워 못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살쪄서 소방 맞은 전처가 개모임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그리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벗 하나가 광록에게 다가갔다. 광록이 오랜만이오. 요즘 무얼 하고 지내오. 큰 장사를 좀 하오. 이것저것. 광록이 소매에 손을 넣고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보였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벗이 상위 음식을 보며 말했다. 오늘 음식이 참으로 대단하오. 이것 누가 마련한 것이오. 광록이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옥랑은 부채를 붙이며 서 있었다. 순덕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가슴이 차분했다.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다. 55근의 몸은 95근일 때보다 훨씬 가벼웠으나 진정 가벼워진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이었다. 행주치마를 벗었다. 부엌 한쪽에 걸어둔 옥색 저고리를 다시 입었다. 소연이 준 옷가락지를 확인하고 대근이 닦아준 집신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허리끈을 단단히 메었다. 그리고 품속에 은비녀 하나를 챙겨 넣었다. 소방 맞던 날 흰 보자기 속에 섞여 들어왔던 바로 그 은비녀였다. 분이가 부엌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채비 되었느냐? 예, 갑니다. 대청의 목소리가 울렸다. 분이의 목소리였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이가 있습니다. 웅성거리던 벗들이 조용해졌다. 이 음식이 맛있지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다. 맛있소. 대단하오. 이 갈비찜 참으로 별미요. 된장국이 우리 어머니 손맛이요. 분이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 음식을 손수짓고 이 자리까지 내어준 이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잣거리 세평 밥집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일꾼 12를 둔 큰 상, 주인이 된 우리 벗 순덕입니다. 부엌 문이 열렸다. 순덕이 걸어 나갔다. 대청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수십 개의 눈이 순덕에게 쏠리며 입이 하나둘 벌어졌다. 벗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뉘시오. 다른 벗이 옆구리를 쳤다. 순덕이라오. 청아골 순덕이. 순덕이, 그 순덕이. 어머, 참으로 딴 사람이 되었소.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졌다. 세상에 어찌 저리 달라졌소. 신부인 줄 알았소. 참으로 순덕이 맞소. 20해만이었으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문제는 20해가 아니었다. 38근이었다. 벗들 중 몇몇은 광록을 통해 순덕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살쪄서 소방 맞은 여인. 그 모습과 지금 문 앞에 선 55근의 여인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순덕은 걸어 들어갔다.
다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다. 55 근의 몸은 가벼웠다. 이 대청을 저가 골랐고 이 상을 저가 차렸고 이 음식을 저가 지었으니 한쪽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가 있었다. 광록이었다. 광록의 낯을 보는 순간 순덕은 알았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처음엔 순덕인 줄 몰랐을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하고 가녀린 여인이 들어왔을 때 고운 여인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순덕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광록의 낯빛이 얼어붙었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손에 쥔 술잔에서 힘이 빠져 술이 소매 위로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다. 이 여인이 순덕이라니 그 눈에 비친 마음은 복잡했을 것이다.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아마 후회. 저가 버린 여인이 지금 이만한 가게의 주인이 되어 곁에 옥랑보다 훨씬 당당하게 서 있었으니 곁에 앉은 옥랑의 낯도 달라졌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여유는 사라지고 순덕을 위아래로 훑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주인이라 불리는 전처가 등장한 것이었으니 분이가 순덕에게 다가와 자리를 내어주었다. 순덕은 담담히 말했다.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었다. 안녕하십니까? 순덕입니다. 한 박자의 정적이 흘렀다. 3년 전까지 저는 안 사람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완전히 멈추었다. 소박 맞고 나서 아이 셋을 데리고 저잣거리 3평 밥집을 냈습니다.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찬 12가지를 홀로 앉아 먹었습니다. 새벽 인시에 저잣거리에 가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밤늦도록 찬을 만들었습니다. 새해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새 아이를 키웠고 지금은 12명의 일꾼이 저와 함께 일합니다. 벗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도 제가 손수 정한 상차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음 달 여는 저의 2번째 가게입니다. 한 박자의 정적,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한 사람이 일어섰고 2사람이 일어섰고 결국 모두가 일어섰다. 참으로 대단하오. 순덕이 새 아이를 홀로 키우고 가게를 2씩이나 일구었다니. 주인이라니 참으로 장하오. 함성과 박수와 감탄이 뒤섞였다. 순덕은 다시 담담히 서 있었다. 박수 소리 사이로 한쪽 구석에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이가 보였다. 광록이었다. 걸상에 앉은 채 낯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광록과 눈이 마주쳤다. 새해만이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친 것은 곰탕 김 사이로 꼴 보기 싫다는 말을 듣던 그 밤이었다. 그때 순덕은 98근이었고 눈물이 국물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지금 55근의 순덕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서 있었다. 광록의 눈에 저가 어찌 비치는지 보였다. 처음으로 광록이 저를 제대로 보고 있었다. 98근의 몸이 아니라 사람을. 새해 늦었지만 박수가 잦아들고 벗들이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다. 벗들의 시선이 광록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내가 순덕이의 전 지압이라오. 살쪘다고 소박 놓았다지. 몹쓸 사람이요. 저 여인이 소박 맞고 아이 셋 데리고 나가 이만한 가게를 2이나 일구었다는데 저 사내는 그새 무얼 하였답니까?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좁은 대청이라 다 들렸다. 옥랑의 낯이 완전히 굳었다. 비단치마 차림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벗 하나가 광록에게 직접 말했다. 광록이, 그대가 버린 여인이 여기 주인이요. 아이 셋을 홀로 키워내고 가게를 2이나 일군 여인이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청이 조용해졌다. 광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되풀이했다. 두루마기 깃을 잡아당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통쾌해야 했을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안갚음의 마음도 없었다. 그저 저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저의 대답이었다. 이 가게가, 이 음식이, 저 새 아이가, 이 자리에 선 저가
그 사람이 던진 모든 말에 대한 대답이었다. 98끈이던 저에게 꼴 보기 싫다 하였지요. 그러나 몸이 줄어서 제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98끈이던 저도 여기 설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다른 벗이 순덕에게 물었다. 순덕아, 어찌 해낸 것이냐. 아이 셋 키우며 가게까지 일구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순덕이 웃으며 답했다. 별것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좋은 재료를 골라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12년 동안 해온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엔 저의 이름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다. 몸을 다스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12년 동안 새벽에 찬압 싸던 버릇을 저의 몸을 위해 쓴 것뿐입니다. 벗 하나가 눈을 닦았다. 다른 벗이 고개를 끄덕였다. 벗들이 하나둘 순덕에게 와서 다음에 꼭 오겠다. 단골이 되겠다. 말했다. 그날 밤 벗들은 순덕의 음식을 남김없이 먹었다. 갈비찜이 제일 먼저 동이 났고 된장국을 더 청하는 이가 셋이나 있었다. 곰탕을 먹은 벗 하나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순덕아, 이 국물 참으로 별미다. 어찌 이런 맛을 냈느냐. 12시즌을 우렸습니다. 시간이 만든 맛이구나. 맞습니다. 저도 시간이 만들었습니다. 새해라는 시간이, 38끈을 빼는 시간이, 3평짜리 가게를 50평으로 키우는 시간이, 저의 이름으로 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개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벗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대청의 빈상이 늘어났다. 그때 부엌문이 열렸다. 광록이었다. 가끈이 풀려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두루마기는 벗어 걸상에 두고 온 듯 저고리 차림이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순덕아, 새해 만에 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었다. 예전에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뛰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98근이던 순덕은 그 목소리 하나에 무너졌었다. 55근의 순덕은 손을 닦으며 돌아보았다. 순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릇을 헹구었다. 광록이 한 걸음 다가왔다. 순덕을 위아래로 보았다. 그 시선을 느꼈다. 예전 거울 속에서 가끈을 매며 저를 훑던 바로 그 시선. 위에서 아래로. 그때는 92근의 몸을 훑으며 멸시가 담겨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그 눈에 멸시가 없었다. 대신 다른 것이 있었다. 후회, 그리고 욕심. 순덕아, 참으로 대단하다. 어찌 일이 달라졌느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순덕은 행주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한 자락씩 붓두막 옆에 놓고 손을 닦았다. 55근이 된 가느스다란 손가락을 행주에 문질렀다. 그리고 돌아서서 광록을 보았다. 새해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얼굴이었다. 두 해 위의 사내, 한때 저의 전부였던 사람, 55근이던 저에게 곱다 하던 사람, 98근이던 저에게 꼴보기 싫다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55근이 된 저의 앞에 서서 다시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다. 광록,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대가 저를 소박 놓은 그날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광록의 눈이 커졌다. 그날 덕분에 저는 비로소 저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나왔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광록이 순덕을 보았다. 그대는 98근의 저를 버렸고 55근의 저를 보고 다시 오려 합니다. 그것은 다시가 아닙니다. 그대는 처음부터 저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수만 보았을 뿐. 순덕이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붓두막 위에 놓았다. 광록의 눈이 그 비녀에 닿는 순간 흔들렸다. 혼례 때 그대가 처음 제게 준 것입니다. 소박 맞던 날 흰 보자기 속에 섞여 나왔더군요.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니니
광록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었을까? 98근의 철을 버리고 55근이 된 전철을 다시 원하는 사내. 그 사이 43근의 차이가 이 사람의 전부였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광록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돌아서서 부엌문을 나갔다. 등이 작아 보였다. 12년 동안 넓고 듬직하다 여겼던 그 등이 지금은 좁아 보였다. 아니, 등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순덕의 눈이 달라진 것이었다. 순덕은 울지 않았다. 이번엔 저가 돌아서는 쪽이었으니 행주를 다시 들고 설거지를 이어갔다. 내일 저작거리에 꽃게가 들어온다 하였다. 꽃게탕을 끓이려면 양념장을 오늘 밤 만들어 두어야 했다. 벗들이 다 돌아가고 대청에 분이와 둘만 남았다. 분이가 상에 앉아 남은 술을 한 잔 따랐다. 나도 한 잔 다오. 마주 앉아 잔을 부딪혔다. 순덕아, 예, 오늘 네가 제일 고왔다. 참, 광록이는 만났느냐? 예, 다시 하자더군요. 거절했습니다. 분이가 눈이 붉어졌다. 너 참으로 달라졌구나. 예전 순덕이었다면 그 말 못했을 것이다. 맞았다. 98근이던 순덕은 미안하다 했을 것이었다. 제가 살쪄서, 제가 볼품없어서 지아비가 떠난 것이라고. 지금은 달랐다. 잘못한 쪽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몸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분이가 일어서며 겉옷을 챙겼다. 나 간다. 너도 일찍 들어가라. 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분이가 문가에서 돌아보았다. 순덕아, 내일 새 가게 첫 상은 무엇이냐? 꽃게탕입니다. 좋다. 내 다시 오마. 분이가 손을 흔들고 나갔다. 홀로 남은 대청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나오며 아직 천으로 가려둔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다음 달이면 천을 벗길 것이었다. 순덕이네, 큰 상. 그 네 글자를 마음에 그리며 대문을 잠갔다. 집에 도착하니 밤이 깊었다. 대문을 여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이들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삼돌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다. 어머니, 계모임 어떠셨습니까? 소연이 마루에서 일어서며 물었다. 어머니 즐거우셨습니까? 대근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미음 그릇이었다. 어머니 저녁 못 드셨지요? 제가 데워놓았습니다. 코끝이 찡했다. 어머니는 가게에서 먹었다. 그래도 드세요. 식었으면 다시 데우겠습니다. 아니다, 먹으마. 상에 앉아 대근이 데워준 미음을 먹었다. 좀 식어 있었지만 맛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삼돌이 무릎 위로 올라왔다. 55근의 무릎은 95근일 때보다 좁아졌으나 8살 배기 하나 안기엔 충분했다. 어머니 고우셨습니까? 웃었다. 어머니가 제일 고왔단다. 삼돌이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그 말 먼저 했는데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곱다고. 맞았다. 새해 전 이 아이가 했던 말이었다. 이삿짐을 풀고 빈방 바닥에 앉았을 때 95근의 어머니 뺨을 작은 손으로 잡고 했던 말. 그때 순덕은 95근이었다. 늘어진 턱에 부은 뺨에 그 몸을 보고 세상에서 제일 곱다 했었다. 지금 순덕은 55근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근수를 본 이와 사람을 본 이의 차이. 그것이 광록과 이 아이의 차이였다. 맞다. 내가 먼저 했지. 삼도를 품에 안았다. 소연이 곁으로 와 기대었고 대근은 건너편에 앉아 미음 그릇을 마저 비웠다. 안 먹는다더니 하나 더 데운 것이었다. 좁은 마루, 상위, 미음 냄새, 등불 소리. 화려하지 않았다. 값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모두 참되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순덕도 자리에 누웠다. 새해 전 같은 천장을 보며 울던 밤이 있었다. 갈 곳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지금은 저의 이름으로 된 현판과 새 아이와 일꾼 12를 거느린 주인이 되어 같은 천장을 보고 있었다. 빠져나간 것은 43 그네 몸피만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자기 혐오와 물동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버릇이 함께 빠져나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순덕이네 큰 상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두 가게 합산 일꾼 14이었다. 첫 가게는 저잣거리의 밥집, 두 번째는 큰 상 차림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 해가 흐른 어느 아침, 순덕은 저잣거리에 있었다. 곁에 친정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가 갈치를 집어들며 말했다. 순덕아, 이 갈치가 좋다. 이걸로 하자. 어머니, 이것 좀 비싼데요. 비싸도 좋은 것을 사야 한다. 비싼 것을 사면 손님이 결국 안다. 30해 전 이 저잣거리에서 좌판을 하던 어머니, 그 곁에서 자란 순덕이 이제 같은 저잣거리에서 나란히 재료를 고르고 있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또 그 소리냐? 네가 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어머니가 새벽이 반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으라 하셨지요.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코를 훌쩍였다. 나란히 저잣거리를 걸었다. 이른 아침 저자가 열리는 때 도가 안하기 주인장 오셨소 하고 인사했다. 박서방이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순덕이, 오늘 좋은 앞달이 들어왔소. 예, 이따 가겠습니다. 주인, 그 칭호가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저잣거리를 나와 가게 문을 열었다. 순덕이네 큰 상, 나무 현판 아래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문을 열고 불을 밝히고 행주 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 칼을 올렸다. 55 그네 손이 칼자루를 잡았다. 98 근이었을 때도 같은 손이었다. 같은 손으로 같은 칼을 잡고 같은 물을 썰었다. 달라진 것은 손이 아니었다. 그 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달라진 것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다. 순덕은 웃으며 인사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매일 되풀이되는 아침. 그러나 그 평범함이 순덕이 4해 동안 싸워 얻어낸 것이었다. 저를 멸시한 이에게 가장 큰 안갚음은 저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아니, 안갚음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낸 것이었다. 저의 이름으로 98근의 안 사람도 55근의 큰 상, 주인도 모두 순덕이었다. 달라진 것은 몸피가 아니라 저의 이름으로 섰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몸을 다스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름을 되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아비의 멸시가 순덕을 부엌 앞으로 물동이 앞에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꼴 보기 싫다는 한마디에 12년이 지워졌을 때 순덕에게 남은 것은 새 아이와 요리밖에 할 줄 모른다는 자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은 그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을 들고 저잣거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새벽 걸음이 순덕의 몸을 바꾸었고 그 찬 12가지가 순덕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참된 변화는 저울 위의 숫자가 아니라 저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98근의 안 사람도 55근의 주인도 모두 순덕이었습니다. 그대 곁에도 어쩌면 밤마다 홀로 우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거창한 위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근수가 아닌 온전한 이름 석자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새벽 걸음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매일 이 시간에 올라오는 제 다음 영상들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